저는 22살 함경북도 길주에서 살았던 밀양가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가린 채 끌려갔던 곳은 수령님만 아는 비밀 별장이었고 그곳에서 제가 겪은 일들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저는 북한 인민들이 겪는 인권 탄압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란이라고 해요. 22살이고요.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꿈 같기도 하고 악몽 같기도 한 그런 곳이었어요. 길주는 그냥 흙먼지 투성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집들은 다 쓰러져가는 흙벽돌에 길은 비만 오면 진창이 되고 바람 불면 온통 흙먼지가 날리고 제 얼굴은 늘 그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더러움이었죠. 제 눈이 좀 푸른빛을 띠었대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그 푸른 눈에 비친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어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얼굴, 늘 허기진 제 배. 제 눈에도 늘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긴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장마당에 나가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강냉이 죽 한 그릇이 귀하다는 말 믿으시겠어요? 저희 집은 늘 배고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먹지? 하는 거였죠.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풀뿌리 캐러 다니고 그래도 배는 채워지지 않더군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몸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부였어요. 길주에는 보이부 건물도 크게 있었고 그 사람들은 늘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는 그들의 눈빛 아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었죠. 옆집 아줌마도 심지어는 친척도.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였으니까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길주에서는 정말 그랬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라도 나면 심장이 쿵 떨어지곤 했어요. 혹시 보이부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요. 하루는 장마당에서 강냉이 떡을 조금 얻어먹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보이부 차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검은색 지프차였는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더군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순간의 공포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혹시 누가 나를 신고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저는 그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죠. 배고프고 무섭고 또 배고프고 제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은 닦아도 마르지 않았어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밤이 되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불빛 하나 없는 산을 바라보곤 했어요.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다른 세상이 정말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잠 못 들게 하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넘어갈락 말락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지요. 갑자기 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리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시커먼 옷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 몇 명이 무섭게 서 있는 겁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더군요. 그저 차갑고 섬뜩했어요. 미란이 너지? 따라와.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가리고는 낡은 차에 태워버리더군요. 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이며 흙먼지 냄새 그리고 옆에 앉은 요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제 심장을 계속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두려움에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그냥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거친 손길에 이끌려 내렸습니다. 눈을 가렸던 천이 벗겨지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북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척박한 땅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건물 안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온통 대리석으로 된 바닥, 번쩍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령의 저택 같았어요.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요원 한 명이 다른 요원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령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곳이니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오. 수령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수령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곳이라니 그 말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여긴 바로 그분의 비밀 별장이었던 겁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오직 그분만을 위한 곳.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벽하게 격리된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름답고 호화로운 곳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문턱에 들어선 듯한 공포감만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족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별장 안에서 저는 그저 숨쉬는 시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별장이 말이 별장이지 그 안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지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 집을? 번쩍이는 유리창에 손때 하나 없는 가구들, 바닥에 깔린 두툼한 양탄자까지. 저는 그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니는 가난한 북한 아오지 탄광촌의 계집애였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장식들, 비싼 그림들 사이로 스며든 냉기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고상한 척해도 그 안의 공기는 썩은 내로 가득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저를 찔러댔어요. 그들은 저를 그냥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도구처럼 생각하더군요. 매일 밤이, 아니 매 순간이 악몽이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것 같았죠. 제 이름 석자도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미란이라고 누가 불러주던가요? 아니요, 그냥 야 아니면 계집애였어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이름 없는 존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죠.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립된 세상이었죠. 온몸이 멍들고 마음은 더 멍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었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아무런 생기도 없는 인형 같았죠. 짐승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동생들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얼굴들을 떠올리는 것조차 미안하고 더러운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런 꼴이 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다 의미가 없었죠. 그저 다음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희미해지고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제가 저 자신을 증오하게 되더군요. 그 끔찍한 공간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 같았죠.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굶주림은 이제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였고 감시의 눈길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지요. 한밤중에 잠을 자려 해도 매 순간 귀를 쫑긋 세워야만 했어요. 혹여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요. 하도 배가 고프니 꿈속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게 다반사였어요. 깨어나면 더 허탈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지요. 그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도 혹시나 누가 저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곁눈질로 사람들을 훑어보고는 했어요. 사람들 얼굴에는 하나같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마치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모두가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몰래 팔던 강냉이 하나를 얻어먹으려다 보안원 동지에게 붙잡힐 뻔했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티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요. 더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숨 쉬고 싶었어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밤이면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그건 마치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강물은 차갑고 국경 경비대는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발각되면 죽음이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곳으로 끌려갈 테지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매일 밤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 아지매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어디로 가면 된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돌았어요. 물론 허황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그 신락 같은 정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지요. 탈출을 결심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란이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하나의 생명체였지요. 제 심장은 매 순간 북을 치듯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향한 떨림이기도 했지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살아서 이 지옥을 벗어나야만 했으니까요. 마치 어미 잃은 아기 새가 둥지를 떠나듯 저는 그렇게 목숨을 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을 챙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냉이 가루 조금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한 번 더 눈에 담으려 애썼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를 이 땅을요. 별장을 벗어나 밤길을 내달리는데 숨통이 탁 막히는 것 같더군요. 발밑은 얼어붙은 땅인데 제 심장은 뛰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멀리 희미하게 강줄기가 보였는데 그게 바로 두만강이었어요. 강까지 가는 길은 또 얼마나 험하던지요. 온몸에 힘을 다해 겨우겨우 발을 옮겼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눈밭에 발이 푹푹 빠지는데 고저 걷는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는데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요. 드디어 강가에 다다랐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뿌옇게 얼어붙은 강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희미하게 불빛 몇 개가 아른거렸어요. 자유의 불빛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시의 눈길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죠. 여기서 건너야 했습니다. 여기서 못 건너면 저는 다시 그 별장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보이부 감옥에 갇히게 될 테죠. 가족을 두고 온 제게 이건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어요. 살얼음판 같은 강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에구머니나. 얇은 얼음이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더군요. 쥐 죽은 듯 고요한 밤에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누가 들을까봐 고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몇 발자국 더 옮겼을까요? 갑자기 제 앞에서 걷던 그림자 하나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 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고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더군요. 그 찰나의 순간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악 하는 짧은 절규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환청을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분명 누군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대로 멈춰 설 수는 없었죠. 눈을 질끈 감고 고저 맨손으로 얼음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 발끝부터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얼음이 또 깨질까봐 고저 숨도 크게 못 쉬고 바싹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요. 저에게는 아직 이 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기었을까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제 발밑 얼음이 갑자기 우지끈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에구머니나. 몸이 순간적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얼음 밑으로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허벅지까지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는데 고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얼음물 속으로 몸이 더 깊이 빨려 들어갈까봐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 옆 얼음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겨우겨우 몸을 끌어올렸어요. 얼음물에 젖은 옷이 얼마나 무겁던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이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저 이 악물고 남은 힘을 다해 기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끝에 감각이 없어도 손끝이 찢어져 피가 나도 고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지요. 국경을 넘던 그 순간의 비극적인 기억은 지금도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의 일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찔하고 끔찍했지요. 겨우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낯선 이 땅에서 저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북한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사람들의 눈초리 하나하나가 저를 겨누는 감시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지요.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이 저의 세상 전부가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낯선 중국말 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도 저는 온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누가 저를 찾아낼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장에 매달린 전등 하나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불빛이 새어나가 저의 존재를 알릴까봐 말입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고통이 되었지만 마음의 허기짐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우들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 아이들은 지금쯤 배를 곪고 있겠지, 아프지는 않을까, 감시원들에게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고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요.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이곳 중국 땅에서도 저는 여전히 북한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자유를 찾아왔건만 정작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지요. 낮에는 그나마 잠시라도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지요.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북송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어쩌다 동포들을 만나도 서로를 경계하고 눈치 보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였으니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할지,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앞이 캄캄하기만 했지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한 고통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선 굶어 죽을까봐 무서웠다면 여기선 잡혀서 도로 끌려갈까봐 매 순간 심장이 쫄깃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인기척만 느껴져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폐가나 창고 같은 데서 숨어 지내고 낮에는 혹시라도 돈벌이가 있을까 싶어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농촌에서 품팔이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언제 누가 신고할지 몰라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살았다고 할까요?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등골이 오싹했고요. 그 며칠, 아니 몇 달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숨 쉬는 것조차 죄 같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정말이지 기적처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브로커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선택은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그 사람의 손을 잡기로 했죠. 돈은 제가 가진 것 전부를 털고 나중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아남아 자유를 찾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으니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그 브로커는 저를 데리고 쉼없이 이동시켰어요. 밤에는 산길을 걷고 낮에는 짐칸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몇 시간씩 달리다 보면 멀미에 토악질을 하기도 했고 목마름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강을 건널 때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물살에 떠밀려 갈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머리 위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코끝으로는 흙과 풀내음이 스쳤지만 제게는 그저 공포의 냄새로만 느껴졌어요. 어떤 때는 며칠을 굶기도 했어요. 차가운 주먹밥 한 덩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군요. 잠은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죠. 지쳐 쓰러질 것 같다가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면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길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건물들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화려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가 살게 될 곳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정말이지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국경을 넘고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살았구나 했지만 제 심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비밀 별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부 놈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의 땅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군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게 바로 북녘에 두고 온 아바이와 어머니, 동생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제가 없어져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이 매일매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 웃는 소리도 제 귀에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들렸어요. 여기 와서야 처음으로 제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북한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살았으니 제 의지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거지요. 창밖으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저도 언젠가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듯 살면 그 보이부 놈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들이 저를 짓밟고 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숨죽여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며 북한 인민들이 탈북해도 별 수 없다 하고 체념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들을 숨기지 않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그림자가 제 뒤를 쫓아올까봐, 제 가족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다른 동무들은 계속 고통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처음엔 제 이야기가 너무나 비참하고 아파서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저는 연민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겪은 고통을 증언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가 작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증언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북녘에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요.